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그냥 하얀 소복 입은 여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이겠죠. 범인은 정신질환의 하나인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10대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 나이 58년생입니다.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소모품 같은 느낌 있죠? 그냥 쓰다가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 아니, 딸이 힘들구나 하면서 엄마도 슬퍼지잖아.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의 짐까지 얹어주기 싫기도 하고. 은퇴 이후에 이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놓으면 행복이 찾아오고 품고 있으면 병이 되는데요. 찾아가는 상담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민들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에서 늘 만나는 사람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허리를 굽신거리며 명함을 나눠주는데요. 쌩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그 명함 받으신 거 있잖아요. 예. 그 뭐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럼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행복 기분이요? 아, 별로 안 궁금한데. 그렇게 잘 받아주시진 않아요. 거절당하시면 좀 상처도 받을 아, 이제 익숙해요. 네, 처음에는 상처받았죠. 처음에는 야, 내가 뭐 좋은 일 하겠다는데 도와드리겠다는데 막 이런 느낌, 근데 거절당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뭐 내세울 게 아닌 것 같아요. 트럭 한 대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5년차 정신과 전문의 임재영입니다.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 트럭인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진도 멋지게 찍어 장식을 했습니다. 또 트럭의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 나름 신경 쓴 것 보이시죠? 의사가 왜 이러고 다니냐고 묻는데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돈키호테. 한마디로 하면 돈키호테. 굉장히 말렸죠. 막 야단도 치면서 말렸죠. 진짜 엉뚱하고 뭐 한마디로 정신이 나가는 거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1년 전 3월. 상담이 하고 싶어 병원 진료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에 가는 이유가 공시생들 만나려고 가는 건데 공시생들이 얼마나 올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전에도 갔었거든요. 신림동에도 갔었고 노량진에도 갔었는데 그때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상담받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어떨지 가봐야 알겠네요. 트럭 상담소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공원, 학교 등인데요. 그때그때 고민 상담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오늘도 공시생들의 고민을 듣기는 틀린 모양입니다. 지나가다 주차돼 있는 트럭을 보고 고민 상담을 받은 아주머니에 이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30대 여성이 고민을 풀어놓고 갔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젊은 남성이 트럭 상담소에 올랐는데요. 2월 말에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포인트에서 화를 내길래 뭔가 하고 또 다음날에 또 비슷하게 또 화를 내길래 아, 이 사람이랑은 내가 같이 못 가겠다라는 저는 사실 돈보다는 일단은 비전과 가치가 제 삶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저희 형이 정신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정의 케어를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죽을 뻔하고 아버지한테 나가서 돈을 못 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괴롭힘을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유일한 해결책 야동이 있어요. 야동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실현하고 싶었나 봐요. 왜 형을 그 사람이라고 해요? 아, 그것도. 몇 살 차이에요? 4살 차이요. 이번 형을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아프고 있어서. 형하고 만날 기회가 많아요? 시간이?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이? 날 같이 대화해주는 걸로.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하다가도 그냥 사실 형이랑 대화하면은 화가 계속 올라와요, 저도. 그 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때로는 주체를 못해요. 그건 쌓인 거거든. 그쵸. 네. 반복돼서 그런 거예요. 형은 나를 어떻게 돼요? 형을 환자로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요.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 가족들의 상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다 정신적인 질환을 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상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병원에 가는데 내상들은 병원에 안 가잖아요. 이런 무서 상담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많은 현대인들이 좀 상담을 받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지적 장애 아동을 둔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봄부터 사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다리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심리치료도 몇 년 동안 오래 받았어요. 방법을 안 써본 게 없어요. 처음에 저희가 충동요법으로 아이를 파치소 데리고 갔어요. 소장이 나오는 미리 운영을 하고 오후에 아이를 데려가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썼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4가지 방법을 하시고는 나 할 거 다 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새로운 게 있다면 그래서 선생님도 짜져온 거예요. 새로운 게 있다면 계속 아이한테 좋다고 그러면 할 거예요. 시도해볼 거예요. 근데 약을 제껴놓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불안,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이걸 못 지게 하고 결국 뭔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건 다름 아닌 정신과 진료. 이 근처에 혹시 치료 방법은 정신과에 있는데 정신과만 안 갔다네요. 선입견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안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70대 어르신. 9년간 아픈 아들을 간호하며 쌓인 울분을 터뜨리는 아주머니. 너무 안 좋거든.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 한바탕 고민을 풀어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상담이 좋아서 상담이 하고 싶어서 정신과를 택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그 상담은 뭐 어떻게 보면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더라고요. 상담이라는 단어에도 편견이 들어가요. 보면은 선입견이 들어가는 게 그냥 저는 좀 깊이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뭐 간다,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처음 상담 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신기한 상담 트럭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상담할 수 있어요. 속에 있는 얘기는 꺼내. 지난 1년 2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상담 트럭을 세워두고 홍보를 한 결과 제 트럭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나눈 분들은 약 300여 명. 아마 병원 진료실에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진 못했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특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 임재영입니다. 네, 임재영님 5번방 쓰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스터디룸을 빌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기 전에 제가 사연 한번 더 읽어보고 좀 감을 다시 좀 잡고 얘기를 해요. 사연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하루에 읽는 사연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읽고 좀 더 다시 또 읽어보고 그 감정을 좀 더 미리 좀 느껴보고. 오늘 상담할 분의 사연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영원히 자고 싶다라는. 근데 본인도 이걸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뭐 자살이죠. 자살 생각하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병원비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병원을 가지 않고 2년 동안 무기력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된 사례입니다. 당장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안내를 해주었는데요. 이런 분은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네. 혹시 뭐 남긴 글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저와 상담을 하기로 했던 청년이 상담 날짜를 기다리던 중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빨리 했으면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은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다 힘든 분이고 진짜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트럭을 타고 거리로 나왔는데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10대와 20대, 30대는 자살로 가장 많이 숨졌습니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13,00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39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는데요.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의 75%가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바랄 사람이 없다 할 때는 그 전문가가 있는 곳이 사실 정신병원이고 이런 곳들을 좀 편히 찾아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곳마저도 편히 못 가시니 문제고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근무했던 정신병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자살 소식을 듣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 이곳을 찾습니다. 네, 제가 한 번씩 쓰는 진료실이죠. 병원이니까 진료실. 어서 오십시오. 잘 있나? 저요? 웬일인데? 제가 병원을 나간다고 했을 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1년을 못 버틸 거다 라며 수없이 말렸던 선배 의사인데요. 지금은 제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저의 상담자입니다. 괜찮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그냥 뭐 열심히 해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정이 사모님 해주는 희생이죠. 희생 맞지. 희생이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평가가 돼야 되고 또 그게 잘 돼야 네가 오랫동안 잘할 수 있지. 맞아요. 안 그러면 의미 있게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과 계속 따라다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상담을 한다고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파심에서 그게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임정이라는 사람이 제2, 제3이 없을까? 그리고 임정이 저 사람이 저리 나가서 지금 고사하고 말라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억대 연봉을 차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드물게 나간 저 귀한 저 상황을 우리 사회가 받아주고 저 사람이 죽지 않게 계속 끌어주게 해야 된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힐링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 가벼운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하루 종일 진료실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서 좋겠다고요? 처음에는 진짜 무슨 새장을 탈출한 새같이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너무 넓으니까 갈 데도 많고 할 게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버겁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한계를 느꼈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실 분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사회 재활을 돕는 충주 어울림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의인데요. 네. 오늘 강의 주제 소개해 주셨네요. 포스터 붙여주셨네요. 우리나라 정신과, 정신병원, 정신질환 이런 얘기 딱 할 때 사람들 반응이 벌써 네? 편견을 가지고 있죠. 제가 누굽니까? 정신과 의사고 제가 있었던 곳이 정신병원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와야 될 곳이 정신병원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도 정신병원에는 안 오시더라는 거지 잘. 최근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마음고생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도 정신과는 가기 싫다. 마음이 아파도 정신과는 못 간다 하면서 안 오시고 못 오시는 거야. 그렇게 문턱이 높은 거예요. 하나, 둘, 셋.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어떤 고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선생님 사연 없어요. 저는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어요? 네,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불쌍하게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인생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쌍하다는 이유가 불쌍하다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하고 그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나는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질 말았었어요.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불쌍하게 여기는 그 생각도 사실은 내 앞길을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발목을 이렇게 턱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애들이 막 놀리고 막 그러니까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너 엄마 아빠 없지? 너 고아지? 막 그러면서 막 물 뿌리고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요? 요즘에는 다시 시간을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언제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가서 뭐 하려고? 가면 다시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이거 텔레비전에 나와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아빠 저 유미예요. 그리고 저 빨리 돈 모아서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최양성 선생님 언제든지 힘내세요. 화이팅. 어떠세요? 조현병 환자들의 모습들이요. 조현병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만 잘 먹으면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5명 중에 1명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행복, 사랑 많이 받으시라고. 좁아요. 이렇게 당기면 돼요. 외모가 저 착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네, 외모가. 네, 착하게 생겼어요. 네, 착하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멋지고. 네. 멋지게 그렇게 하세요. 네, 명심할게요. 네. 조현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장애인 체험은 인권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체험이라는 도구로 활용해서 좀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공감하고 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자기 실천이 같이 동반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 체험을 하고 인권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의 일환으로서 체험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환청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20대 건강한 청년들이 환청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조현병 환자들이 평소 듣는다는 환청.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수는 채널 부위를 만나려고 회미에 나왔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너무 보고 자, 싶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기다려. 오늘 당신과 함께했던 자리를 바라보며. 제가 이것도 듣고 약간 정신없네. 자,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이요. 시간이 다가오면 자, 제가 지금 숫자를 5개 불러드릴게요. 5, 행복해요. 23, 야, 멍청아. 67, 너 거울 2, 본다고 예뻐지니? 76. 네가 날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 좀 들어줘. 오. 나 무거워 죽겠어. 23. 야, 나 밥 좀 해줘. 너 힘세잖아. 난 몸 약하고. 너 왜 이렇게 76? 바보 같니?
자, 제가 지금 단어를 5개 이야기할 텐데 오른쪽으로 가. 잘 들으세요.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고양이, 오른쪽으로 가. 책, 아니 왼쪽으로 가. 담배, 왼쪽. 왼쪽으로 기계, 가라고 왼쪽. 왼쪽으로 가 왼쪽.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 4명 이름을 이야기해 보시죠. 아, 들키웠네. 도망가야지. 너 꿈이 뭐야? 박근혜, 의식하지 마. 의식하지 마. 노무현, 의식하지 김대중, 너 전두환. 엄마처럼 되려고 하지? 주머니 손 빼. 손 고양이? 빼라고. 손 빼. 담배? 손 빼라고. 손 빼. 빼. 손 빼라고. 주머니 손 빼. 책. 쓰레기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쓰레기는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단순한 암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기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오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돌아다녀 보면서 좀 찾아볼까요? 국민 여러분, 북에서 남침을 했으니 신속하게 대피하십시오. 환청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아 작은 실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침을 했으니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점점 미쳐가고 있어. 엄청 해주는 아줌마한테 인사해. 아줌마한테 인사해. 아줌마한테 인사하라는 거. 인사해. 아줌마한테 인사해. 그런 말 있었나? 아줌마한테 인사해. 아 이게 한지라는 게 뭐예요? 그 여러 한지라는 게 상황이 있잖아. 나오는데 뭔가 내 상황하고 그 내 상황하고 그 맞아 떨어지는 게 자꾸 이렇게 박힌다? 환자들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집중한 곳에 집중을 못하고 이 계속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옆에 있던 사람 목소리도 좀 잘 안 들리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말은 뭐 죽어, 그만둬.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그 얘기 중에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계속 들렸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분 이름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분 누군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박정숙 뭐. 저희 침대야, 침대. 아내가 20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항규 씨 댁입니다. 아내 양미경 씨는 꾸준히 치료를 해 요즘은 조증과 불안 증세만 남아있다는데요. 초기 조현병이 발병됐을 때는 많이 힘들어 집안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밥 시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청소는 아직은 성공을 못했어, 20년. 요즘은 재활 차원에서 아내에게 집안일을 조금씩 시키고 있다는데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 남편의 잔소리 때문인지 양미경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집안일을 곧잘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다는데요. 집을 나가 며칠씩 노숙을 하다 들어오는가 하면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이항규 씨는 한방병원을 전전하며 침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발병은 1999년도고요.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조현병인지 뭐 그런 거는 잘 몰랐지만 처음 발병했을 때 뭐 화장실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궈 놓고 무릎을 4시간 정도 쳤어요.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첫 증상이었습니다. 살복기설. 조현병 장애인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아 이항규 씨는 생업을 포기하고 하루 24시간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 되게 좋네. 잡어. 발병 후 10년 만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는데요. 그래도 남편이 없으면 불안해한다네요. 봐봐. 이것만 할 때 뺐어. 조현병에 대한 이해가 없어 아내의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이항규 씨는 요즘 조현병을 알리고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돼지네 돼지.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치료를 놓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주위에서 보면 초기에 좀 발견하면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책으로 배우고 강의를 들어서 보면 미약하기는 하나마 그래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경기도 유일의 조현병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 시설인 세봄센터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공립시설이 아니라 조현병 장애인 가족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입니다. 집에만 갇혀 생활해야 하는 환자들을 보다 못해 가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후원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월급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얘가 10개고 8개를 빼서 이거 여기다가 다시 넣으시면 돼요. 세봄센터에 오는 조현병 장애인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언제든 사회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청 한시요.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회복 단계예요. 관시 같은 건 뭐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하얀 소복이 부연자예요. 좀 이따 주셔.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는 팀인데요. 치료가 끝나가거나 증상이 경한 분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은 안 힘드세요? 아 예. 좀 손가락이 이거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요 검지가. 예. 여기 작업하시면 뭐 어떤 점이 좋으세요? 우선 집에 있으면 이제 무료하고 할 것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런 곳이 있으니까 또 갈 데도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국가에서는 지금 정신보건법 개정하면서 입원했던 조현병 환자들을 자꾸 사회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사회에 그 중간 단계가 별로 없습니다. 병원하고 가정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가정에서 심한 조현병 환자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 그 중간 단계의 어떤 제도, 예를 들면 납병원, 낮에만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납병원도 좀 늘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조현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집 같은 데서 거주시설을 가지고 중간에 이제 서로의 어떤 사회 기술을 키우면서 집에 복귀하기 전,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어떤 기술 같은 걸 키우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이곳이 저의 유일한 직장입니다. 직장이라고 해서 매일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근 근무로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을 뭐 자주 빨리 하진 않는데 오늘 좀 빨리 나왔네요. 정신보건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각 지역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언제든 찾아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초창기 트럭 상담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의왕시에서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해와 공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혼자서 뭐 공원 같은 데도 가서 몰고 가시고, 그다음에 뭐 저기 만석공원 같은 데 있어요. 그 겨울에 얼마나 1, 2월 달에 추웠겠어요. 3월 달에도 춥잖아요. 거기에 혼자 가서 계시고, 또 트럭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본인이 명함 돌리고 다니시고 계시고, 뭐 수원역, 사당역 막 이런 데서 명함 돌리시고, 어저께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제 사당역 가서 명함 돌리고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저 트럭 그냥 저희랑 같이 하자. 이곳에서의 상담은 좀 더 체계적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간이 우울증 검사와 스트레스 측정기를 이용한 스트레스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트럭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액 무료고요. 이곳에서의 검사 결과나 상담 결과 역시 기록에 남지 않아 많은 분들이 한결 편하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답니다. 너무 힘들어.
낯익은 분이 상담 트럭을 찾았습니다. 한 번 상담을 했던 분인데요. 앉자마자 또 한숨부터 내쉽니다. 요즘에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공공으로 신청했거든요. 이제 그거나 되면은 다니면서 아이고 이제 취업 같은 건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뭐 80명, 100명까지 몰리는데. 그러니까 경쟁률이. 취업 노리 적으려가지고 부모님이랑 좀 어저께도 좀 안바탕 싸웠고. 어머니랑? 예. 저 그런 역을. 취업 스트레스, 생활고, 어머니와의 불화로 우울증 초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잔소리, 고함 소리, 막 나랑 또 싸우려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냥 홧김에 에이씨 죽어버리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2번 정도, 2-3번 정도. 지금도 그래요. 그냥 엄마 앞에서 죽어줄게요 내가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속으로. 한번 3-4번 정도 웃었었어요. 울었어요? 네. 지금도 아까 지금 이 집 또 나오는데 진짜 어제도 한바탕 싸우고 내가 잘못 태어났다. 잘못 태어났다? 네. 어머니 아니면은 지난 상담 때 우울증 약을 드시라고 권했는데 약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먹지 않고 계속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공의 경험, 성취의 경험이 없어서 무기력하시고 삶의 이유를, 목적을 잃어버리신 분. 그러면은 지금 우울증 상태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성공의 경험, 뭐 조그만 성공이라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좀 뚫려야 될 텐데 이게 내 마음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삶의 목적이 없어 무기력하고 잘못 태어났다는 원망을 입버릇처럼 하는 박재민 씨와 함께 임종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한 좌절,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정말 무의욕 상태. 그래서 어쩌면은 그 임종 체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남겨놓을까? 이제 이 인생, 한많은 인생 이제 마무리하고 간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몇 자 적지도 않았는데 감정이 북받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보다 미안했던 일, 죄송했던 일만 더 떠오릅니다. 나 없어도 씩씩하게 우리 우리한테 키워주길 바래.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 평생 함께 하자는 약속을 못 지켰구나. 제 자신을 너무 허무하게 산 것 같습니다. 식구들 건강하고 잘 되기를. 크게 해봐, 외쳐봐요. 나 죽기 싫어요 라고 크게. 아, 죽기 싫어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죽기 싫어요. 알고 싶어요. 재민 씨는 꺼져가는 삶에 대한 애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찾는 거가 먼저고요. 그러려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다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물이라기보단 행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행복이다. 그래서 저는 ING다, 진행형이다 라고 자주 말하고 있어요. 이 밖에 자체를 나오지 못해요. 감옥살이 아니에요. 감옥살이. 맨중이에요. 말 그대로. 상당히 불쾌해요. 아우, 이렇게 어떻게 살까?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내 웃음소리가